예, 안녕하세요. 예, 파이오링크의 컨설팅 사업실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네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졸리시죠? 혹시 여기 백신 안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 백신 맞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역시 가장 안전한 세미나인 것 같아요. 저도 1차를 맞았습니다. 1차 노쇼 백신을 맞았는데 올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백신 맞으신 분들이 태반인 세미나를 처음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은 정보,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개인 정보인 것 같아요. 환자의 정보. 그런데 이제 지금 ISMS 인증 받은 병원들 보면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받았냐? 자발적으로 받다기보다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 뭐 제47조 또 시행령 49조에 따라서 의무 대상이라서 ISMS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ISMS 인증 받으면 이 환자의 정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좀 관련이 없고요. 우리 ISMS 같은 경우는 시스템하고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쪽하고 조금은 관계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상급종합병원 ISMS를 취득한 상급종합병원이 우리 이제 ISMS P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떤 게 이슈가 될까?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한 발표 자료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조금 더 특화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가지 토픽으로 진행되고요. 뭐 개요 사례, 이슈 및 대응 방안, 수립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이 ISMS P 인증 범위하고 인증 기준, 개인정보 생명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ISMS가 뭘까요? 좀 정의를 보면 좀 딱딱한데 이 조직의 자산을 안전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정보보호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좀 줄이면 어떻게 하냐면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ISMS 인증과 PIMS 인증이 있던 것이 ISP 인증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ISMS P 인증 받았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ISP 인증이라고 하면 구 ISMS와 PIMS를 다 합친 인증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ISP 제도하에 ISMS 인증만 획득하신 겁니다. 인증만 획득한 것이고요. 물론 한 개 병원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ISP하고 ISMS를 같이 취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게 구분을 하면 ISMS 인증, 기존의 ISMS 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한 정보 서비스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조직과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물리적 장소, 시스템. 그래서 ISMS 인증에 관련된 범위를 산정한다. 그럼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직 인력에 대한 범위,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범위, 시스템에 대한 범위. 이렇게 3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PIMS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까 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보호 관점인데 여기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여기 생명주기라면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여기 생명주기를 합니다. 이 생명주기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조직 인력, 물리적 장소, 그다음 시스템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이 PIMS가 ISMS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SMS가 플러스 인력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다 들어갑니다. 취급자. 그리고 물리적 장소에서는 시스템 네트워크만 보관하는 전산실 서버실 뿐만이 아니라 문서고와 같은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까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취급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은 합쳐져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ISM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1번에 있고요. 2번은 보호대책 요구사항이라 해서 우리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사항들, 또 기술적인 사항들, 또 관리적인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다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그리고 3번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이 처리 단계가 뭐냐면 생명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집부터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단계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ISMS 인증 받은 데는 1, 2번만 딱 기준을 잡고 80개짜리 기준만 준수해서 받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ISMS P로 받고 싶다 그러면 요 22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를 포함한 102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2번은 기존에 이제 ISMS 인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스킵했고요. 3번은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인데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을 같이 해놨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개인정보법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 우리 생명주기 순서로 똑같이 있습니다. 3.1이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가 보유 이용 시, 3이 제공 시, 그리고 4가 파기 시. 여기까지 생명주기고요. 그다음에 생명주기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개인정보법에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집 이용의 가장 큰 이슈가 최소 수집이잖아요. 최소 수집은 16조에 관련된 사항들, 또 그다음에 주민번호 처리 제한이라든지 민감 정보, 고위식별 정보 처리 제한 사항들이 이 기준에서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에서는 제3자 적용이라든지 위탁에 관련된 사항들도 다 돼 있고요. 국외 이전이라든지 영업, 양도, 양수 이런 건들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파기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 의료기관이니까 개인정보만 준수하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예, 조금 벗어났어요. 예, 정보통신망법의 특례사항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효기간제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단순 회원 가입을 해서 갖고 있던 고객 또는 예약하기 위해서 받은 고객 환자들이 정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1년간 예를 들면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제 적용을 받습니다. 미사용 고객으로 해서 별도 DB 분류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된다는 사실 유념해 두시고요.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이게 국내 의료기관 ISMS와 ISP 인증 현황 전체입니다. 6월 30일자. 근데 제가 보니까 카운팅을 해보니까 41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S의료원, 예, 국내 그 S의료원에서 ISP하고 I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ISMS 인증은 40개 병원이 획득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작년 12월에 추가된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인해 보니까 45개더라고요. 예, 2대 종합병원이 새롭게 또 들어오고 해서 45개. 근데 지금 현재 인증 자체가 40개밖에 없어서 아마 5개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증을 획득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주목할 병원은 이제 ISMS는 제껴 놓으시고요. ISP만 보시면 돼요. 근데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S의료만 나와 있고요. ISMS 인증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범위가 다 동일해요. 의료정보 시스템 중에 EMR OCS입니다. 팍스는 빠집니다. 의무 대상에서. 그래서 팍스를 넣은 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플러스하는 데는 모바일 앱 운영까지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나 모바일 앱 운영 하나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SP 인증 같은 경우는 의료정보 시스템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정말 중요한 의료정보 시스템이 빠지고 홈페이지랑 모바일 앱 운영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이 S의료원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 S의료원 관계자분 계시죠? 제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S의료원에 보시면 ISMS 인증 범위가 의료정보 시스템, EMR OCS랑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ISMSP는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료정보 시스템이 빠졌죠? 근데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뭐 EIRB, 난치암연구사업단, 전자도서관, 심장내혈관 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EIRB랑 난치암연구사업단, 전자도서관은 홈페이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내혈관 앱은 앱일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 받았고요. 자, 그 키워드로 제가 또 아까 우리 배웠죠? 범위 산정하는 거. 자, 조직 인력하고 조직 파악하셔야 되죠. 그 다음 물적 장소 시스템. 그러면 그 관점에 있어서 난치암연구사업단, 심장내혈관 앱, 전자도서관 ERB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센터 목록을 봤더니 난치암연구사업단은 아마 암병원에 소속될 거고요. 그럼 암병원에 일부 있는 인력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내혈관 앱은 심장내혈관 병원에서 사용하겠죠. 거기서 취급자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은 의료정보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학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 그리고 EIRB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요거에 관련된 조직 인력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물리적 장소로 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있어요. 생명주기. 그러면 그 생명주기에서의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면 처리방침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방침에 가서. 그러면 수집하는 정보가 뭔지,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00% 맞다고 보장 못하는 게 그 처리 방침이 맞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처리 방침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EIRB랑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EIRB는 수집 항목을 보면 회원 가입에 관련된 거, 뭐 이력서 정보 업로드, 교육 이식적 업로드 시, 그다음에 연구부의 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상시험 종사 교육 신청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에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뭐 본인 확인이라든지 임상 연구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보관하고 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생명주기에 따라서 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죠. 전자도서관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습니다. 예, 전자도서관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 관리 목적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수집해서 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남치암연구사업단하고 앱은 통합된 홈페이지 처리 방침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심장 내열관 앱은 없어요, 내용이. 예, 그래서 조금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 그 누락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보면 앱 같은 경우는 당뇨 수첩 앱, 건강 수첩 앱, 예, 뭐 두통 수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설명 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산모아기 수첩 앱 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사에서 했던 예, 심장 내열관 앱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리 방침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 산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 S의료원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안 넣고 홈페이지 서비스랑 모바일 앱 운영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예, 의료정보 시스템 넣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관계. 예, 병원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시죠? 모르세요? 의사 선생님들. 안 어려우세요? 저는 어렵던데. 의사 선생님들이 참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정보 시스템 넣기 많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관리체계를 획득하면 통제가 너무 심해집니다. 크게 통제가 2가지로 일어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또 휴대용 저장 매체에 관련된 통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지면 업무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망분리도 해야 되니까 인터넷 되는 PC 따로 있고 또 업무용 또 PC 따로 있고 또 USB도 쓰려고 하니 또 USB도 막아놓고 또 데이터도 집에 가서 보려고 했더니 막 DRM 걸려서 병원 밖에서는 또 보지도 못하고 예,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를 잡으실 때 이 서비스 범위라고 하는데 우리 서비스 범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ISMS 피인증에 내부 관련된 정보로 인증받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부 정보. 그래서 대부분 내부 관련된 시스템들은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외 서비스. 그럼 아까 우리 S의료는 대외 서비스를 뭘 잡았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운영을 잡았어요. 해당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운영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진료 예약에 관련된 사항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만 일부 처리하는 그 시스템들만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스 범위를 크게 정하시고요. 그 서비스 범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이나 인력에 관련된 관리적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범위, 물리적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꼭 관련된 것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범위 안에 드는 인력이냐 시스템이냐 파악할 때는 이 서비스 범위로 중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홈페이지 운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조직들, 그죠? 홈페이지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 그죠? 거기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다 되겠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부서들에 대한 부서랑 또 시스템들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 전산지 서버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건의료정보부 가이드라인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맨 위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크게 나눠놨어요. 병원에. 자, 접수 업무, 그렇죠? 개인정보 접수, 그다음에 진료, 검사, 처치, 처방, 수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저거 처리 업무 단위로만 하면 안 되고 또 세부로 쪼개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접수도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도 받지만, 그렇죠? 직접 방문해서 예, 그 환자가 불러주고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접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따라서 아래에 이제 시스템들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 운영을 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 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모바일 거기에 사용되는 단말기기들, 뭐 시스템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야심차게 EMR, OCS, 팍스 의료정보 시스템을 우리 ISP 인증을 받는다. 예, 그러면 그거 관련된 진료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진료 장비들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진료정보 DB들, 또
또 단말기 등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범위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자료인데요. 앞서는 우리가 큰 범위를 잡는데 좀 중점을 뒀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 아까 3번 있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생명주기상의 요구사항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취급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시면 정보 수집 접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진로 정보 수집, 진로 검사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수집 단계가 시점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죠? 접수라는 시점이 있는 거고 진로나 검사라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시점에 보시면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업무과도 할 수 있고요, 수집할 수 있고요, 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민원 처리과라든지 또는 또 제3자 제공받아서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정보 수집 단계에서도 부분도 있고요. DB에 보관하고 또 이용 제공하는 담당자랑 또 부서들 그리고 제공받는 기관까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슈사항 두 번째가 수집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최소 수집 원칙입니다. 최소 수집 원칙을 확인하려면 우리 법 준거성에 따라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저 정보들은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외의 정보는 뭐냐? 동의 받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돼요.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막 수집하시면 안 돼요. 예. 동의받았으니까 주민번호 수집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번호는 법령 이상에서 명시가 돼 있어야지 수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고의식별 정보, 그다음 민감 정보도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집에서 수집 이용 시점. 내가 만약에 이 필요한 정보가 진로 신청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진로 단계인지 아니면 처방 단계인지 그 단계에서 수집해야지. 예를 들면 처방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접수 단계, 신청 단계에서 했다. 그러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가투료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3자 제공에서는 좀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케이스를 생각했어요. 자, 한자하고 의료기관 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어떤 거냐면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센서가 달려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 방문해서 진료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의료기기 사용해서 신체에 부착하면 생체에 관련된 혈압이나 혈당이나 심전도, 근전도, 뇌파 등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근데 중요한 게 환자가 그 안내받고 가서 등록하고 사용했더니 그 정보가 어디로 보관되냐? 미국에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DB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병원은 그 업체한테 우리 아이디나 식별자가 되겠죠. 전화번호라든지 아이디 같은 경우 주고 또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의 식별 아이디를 주고 보내면 그쪽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거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탁을 해야지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이메일 보내서 수탁사 점검하려고 이메일 보냈더니 답변도 안 해주고 막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탁사로 위탁계약에서 처리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자 제공을 할지 위탁에 관련된 사항들을 할지 이런 사항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접근 권한에 대한 설계를 꼭 하시라. 이거 설계만 잘하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다운됩니다. 우리 ISMP 인증하려고 했더니 우리 망분리 어떻게 하죠? 또 매체 제어 어떻게 하죠? DRM도 도입해야 되나요? 통제 사항들, 네트워크 접근 통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통제 사항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이 개인정보 취급 권한에 대한 설계를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병원에 대한 직무를 분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의사 그룹, 예를 들면 간호사 그룹, 행정직, IT 직군 그룹들을 쫙 분류하시고 그 그룹 안에서도 의사 선생님은 안병원 소속인 건지 심장대혈관 병원 소속인 건지 영수센터 소속인 건지 이런 소속도 다 나누고요. 그리고 그 병원 안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슈퍼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건지 그냥 일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운로드 권한만 있는 특수 권한이 필요한 건지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만 있어도 되는 건지 쭉 나누셔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메뉴도 나누시고 세부 메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권한 그룹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실제 나한테 수정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삭제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유념하셔서 이 설계만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들 어마어마하게 망분리에 관련된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고요. 매체 제어라든지 다양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립. 마지막인데 1분 내에 끝낼게요. 자. 현황 분석, 흐름표 작성, 흐름도 작성만 하면 돼요. 기존에 ISMS 인증을 받았다. 그럼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현황 분석하고 흐름표 작성, 흐름도 작성만 하시면 돼요. 자, 흐름표는 뭐냐? 아까 우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나눴잖아요. 그럼 접수에 관련된 단계, 진료, 처방 쭉 나눴다고 할게요. 그 업무별로 수집
그다음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관련된 것들을 표로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수집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회원가입이라는 접수라는 단계에서 회원가입 접수를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회원가입도 있겠죠. 예약도 있겠고 회원가입을 보시면 수집 항목, 경로, 대상, 주기, 담당자, 근거, 보완 조치해서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이용도 이 보유 형태 항목 쫙 해서 쭉 요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공 파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흐름표가 작성이 돼요. 이 흐름표를 이렇게 흐름도로 마지막에 옮겨 작성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내가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한다. 그러면 맨 왼쪽이 정보 주체가 되겠죠. 수집 단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요. 그럼 가입된 정보는 DB에 저장됩니다. 그럼 DB에서 저장된 정보는 이용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은 우리 직원들이 할 거고 제공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뭐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USB를 통해서 한다. 또는 그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 이런 연계 시스템들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DB에 연결해서 파기하는 것들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취약점하고 위험이 식별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잖아요. 예를 들면 제3자 제공 시에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를 안 했다. 그러면 취약점 위험으로 식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행동까지 다 그리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ISP에 관련된 수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